지금 동남아시아 경제 강국 베트남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6% 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베트남이 글로벌 기업 삼성에게 법인세 특례 종료를 일방 통보했습니다. 10만 명 고용과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전례 없는 강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삼성이 항의도 협상 요청도 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으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베트남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국가의 자존심과 경제 현실 사이에서 베트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반타이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핵심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오늘 아침 9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대표단이 제출한 법인세 특례 연장 요청서가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께가 3cm에 달하는 문서를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국어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평균 6%를 기록했어요. 삼성이 진출한 이후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연의 결과가 아닌 베트남 자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서를 덮으며 저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법인세 5% 특례는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더 이상 예외는 없다고 말이에요. 베트남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라는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예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치민시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 광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 없이도 베트남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서류함에 거부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트남이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재무부 실무 책임자 쩐 민흐엉이 급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계산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장님, 삼성 관련 수치를 다시 검토해봤는데요. 쩐 민흐엉은 책상 위에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직접 고용 인원만 10만 명, 협력업체 포함하면 30만 가구가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내심 불쾌했어요. 숫자에만 매달리는 관료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흐엉 씨,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쩐 민흐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만약 삼성이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보여주었습니다. 숫자가 크다는 건 흔들리면 더 크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말에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이제는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라고 확신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가의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쇼핑몰과 카페들이 즐비하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기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베트남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3주 후 오후 2시 호치민시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 안에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전력공사에서 긴급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전력 수급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전력공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정용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60% 급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병원과 학교의 냉방시설이 멈추면 안 된다는 절박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즉시 산업단지 전력 공급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자체 발전 시설도 있으니 잠깐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단지 전력을 30분 내로 차단하세요. 명령을 내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시민들의 안전만 가득했어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폭염에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신념이 확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카페와 상점들마다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국민의 냉방보다 중요한 생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30분의 예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말이에요. 신뢰라는 것이 한순간의 결정으로도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후 4시 산업단지 전력이 차단되었다는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어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했습니다. 전력 차단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삼성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항해 전화도 공식 성명도 언론을 통한 압박도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혹시 삼성에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어요. 비서실에 문의해도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떤 접촉 시도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없나요? 비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력 차단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외교적 마찰이나 언론 공세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도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기업들이라면 최소한 향후 대비책이나 보상에 대한 논의라도 요청할 텐데 말이에요. 완전한 무반응이라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전 민흐엉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삼성의 침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제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정적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다시 확신했어요. 한 달 후 화요일 오전 로이터 통신 속보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물량의 30%를 인도와 멕시코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삼성 본사의 공식 발표가 확인되었어요. 연간 수천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생산 라인이 단계적으로 이전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여전히 베트남 정부와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협상 요청도 설명 요구도 없이 그냥 발표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들은 베트남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이 목적이라고만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항의하거나 압박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 그들의 답이었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떠났을 뿐입니다. 동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베트남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 대신 사업적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었어요. 오후 내내 언론에서는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베트남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전망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느꼈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애초에 그런 게임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삼성 이전 발표 이후 열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베트남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전 8시에 받은 이 소식은 저에게 마치 벼락 같았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장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달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전 민흐엉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된 투자 중에서도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어요. 증권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주가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하며 1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 전체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각종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6%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은행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관련 협력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연쇄 도산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경제부총리가 긴급회의에서 한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위상이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였던 것이에요. 오후 늦게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치민시의 야경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네온사인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삼성 협력업체 사장들이 만나자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호하려던 베트남의 자존심이 오히려 베트남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2달 후 목요일, 저는 하노이 외곽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5곳이 연쇄 도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셔터가 굳게 닫힌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어젯밤 잠적했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작업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30명이 일하던 부품 제조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기계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절반쯤 완성된 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50대 여성 노동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산업단지 전체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평소라면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노동자들로 북적였을 텐데 그날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가동 중인 공장의 비율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된다는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붐볐다는 이곳도 한산했어요. 식당 사장은 매출이 60%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은 일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지키려던 베트남의 위상이 실제로는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고용 통계가 이제는 구체적인 얼굴들로 다가왔어요.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누군가의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결정 하나가 그 모든 삶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전 민흐엉이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책상에 놓고 나갔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후 금요일 오후,
저는 호치민시 외곽에 있는 삼성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이 일했던 이곳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거대한 건물들만 을씨년스럽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경비원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생산 라인이 어제 멈췄다고 말해주었어요. 이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 소리뿐이라고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공장 내부는 황량했어요. 수백 대의 기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하루 수만 대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주차장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빽빽했던 이곳이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베트남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가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뢰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다른 나라나 기업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장 건물들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일어서서 차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위상보다는 신뢰를, 권위보다는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이제라도 배웠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베트남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감동 추파 채널에서 계속 정리해드립니다.